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실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책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지금 내 삶의 동기부여를 받는다거나 이런 책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죽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진짜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 저자분께서 정말 친구를 보내면서 아니면 엄마를 보내면서 이렇게 뭔가 내 주변에 환자들을 보내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겪었던 일들을 그냥 고스란히 다 담고 있어요. 담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죽어간 사람 옆에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갑작스러운 이렇게 사고가 아닌 이상 저희는 보통은 질병을 통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 단계별로 그 상황들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게 나와 있고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겪게 될 신체적, 정신적 변화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어떤 점이 힘들지, 죽고 나서 이 정말 시신이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때 후에 우리가 겪게 될 그런 습들, 어떤 과정들을 겪고 저희는 어떻게 다시 생활하게 될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지, 그런 정말 죽음에 대한, 죽어가는 거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총 이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읽어봐야 할 책인 것 같아요. 뭔가 핫한 책이다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네, 저도 그랬고.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오늘 책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볼 거고요. 여러분 지금 이 책을 지금 당장 읽지는 않아도 될 만큼 제가 한번 꼼꼼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 우선은 이 책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순서별로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는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죽음을 그저 남의 일인 양 떠든다. 후덥지근한 여름날 시원한 맥주를 들이키면서 각자의 죽음을 막연히 상상한다. 죽음이 그야말로 아주 먼 일처럼 느껴질 때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면 이 죽음에 대해서 솔직히 잘 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이 여름날 딱 맞는 표현인데요, 정말. 시원한 맥주를 들이키면서 각자의 죽음을 막연히 상상한다. 이렇게 막연히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책을 어떤 의도에서 저자가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신 자신의 죽음은 물론이요,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에서 나는 애도를 표하는 방법,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 죽음을 앞두고도 기쁠 수 있다는 낯설지만 명백한 사실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할까?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기 몇 달 전과 몇 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람은 죽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이와 관련된 실질적 조언을 제시하고 죽음과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오로지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죽음에 대한 책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59페이지 보겠습니다. 고 박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셨다고 하시면서 읽어주셨긴 한데요. 저도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진심으로 계속 살고 싶다. 우리는 눈을 가리고 죽음을 반쯤 부정하며 살아간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죽을 준비가 될까? 우리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에서 시작한다. 그 두려움을 아주 오래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 즉 우리 모두 미래의 시신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네, 맞아요. 저희는 미래에 다 시신입니다. 그쵸? 시체예요. 어떻게든 저희는 다 죽을 거예요. 그쵸? 그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저희는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64페이지 보시면 죽는 순간을 상상해 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75페이지 좋은 죽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가 식구들에게 둘러싸인 채 한 사람씩 호명하며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런 죽음은 흔치 않다. 네, 한 장 넘겨볼게요. 사람들은 흔히 자기 몸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용히 떠나는 걸 상상한다. 그야말로 상상이다. 소위 좋은 죽음에 대한 이상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 죽음의 가치는 남들의 생각에 달려있지 않다. 내 죽음은 오로지 내 소관이며 내 죽음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저희 좋은 죽음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게 틀려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생각하고 계세요? 정말 잘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정말 그런 내가 상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죽음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네, 저희가 뭐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죽음이 나를 선택하는 거지 내가 그 죽음을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자, 죽음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죽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전히 착각이다. 자율성은 육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난민과 전쟁 포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몸이 갇힌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고수할 수 있다. 그게 진정한 자기 결정권이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막 많이 아프고 하다 보면은 저희 왜 정말 극한 상황에서 막 심폐소생술도 하고 아니면 정말 산소호흡기를 오랫동안 꽂은 상태에서 정말 투병 생활 하다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DNR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상황에서는 내 스스로가 그 심폐소생술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것들을 미리 계획할 수 있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자체도 내가 진짜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죽음이 바로 좋은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죽어가는 사람과 어떻게 내가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세 가지 명심하면 될 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에 차분하게 임하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반복하라, 이렇게 세 가지 명심하라고 했는데요. 차분하게 임하라,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아프신 분들 옆에서 이제 병간호하고 하다 보면은 저희도 솔직히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막 정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너무 슬플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차분하게 임하면서 이 죽음을 앞두신 분께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는 나의 감정들을 차분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되게 막 부정적으로 나 이렇게 막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막 뭔가 이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얘기를 잘 듣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뭔가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한다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뜻일지 정말 잘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같이 하라는 거죠. 궁금한 게 있다면 한번 같이 물어보고 질문을 통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서로 그런 점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일들을 반복해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 9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죽어가는 사람을 돌볼 때 에너지의 절반은 경청하는 데 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8페이지 보시면 죽어가는 사람과 얘기할 때
당신이 바라는 점이나 생각하는 점을 앞세우지 않도록 해라. 죽어가는 사람이 마땅히 이래야 한다거나 저래야 한다거나 하는 법칙은 어디에도 없다. 네. 그리고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거짓말로 둘러대지도 마라. 그리고 중요한 여기서 나오는데, 네,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일 거야 라는 말은, 네, 절대로 하지 말래요. 네. 왜냐면 정말 내가 죽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는 죽어간 사람 옆에 있을 뿐인데 죽어간 사람에게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그게 솔직히 좋은 말이지만 진정한 위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차라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라면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죽음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관찰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줘야 된다. 네. 이 죽어간 사람들은 매 순간 네, 죽어라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네. 기본적인 정말 경청의 마인드이긴 해요. 그쵸? 하지만 나를 빼라는 거 거기에서 나의 의견을 빼고 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라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죽어감의 그런 신체적 변화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단계적으로 나올 거예요. 네, 죽어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피로. 근데 이 피로라는 게 어떻게 말하면 저희가 단순히 약간 피곤하다 아니면 잠 못 자서 약간 뭔가 수면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랑은 전혀 틀린 피로입니다. 정말 내 앞에 있는 숟가락 하나도 들어 올리기도 힘든 이런 피로감인데요. 그리고 통증, 네, 어떻게 이 통증을 최소화 시켜줄 건지 저희는 이제 여기 보면 약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약물들을 통해서 뭐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저희가 많이 먹는 그런 약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통증이 정말 심해지면은 그런 저희가 아편계 그런 약물도 몰핀계 약물도 써야 된다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약물, 특히 이제 몰핀계 약물들이 약간 중독을 일으킨 게 아니냐, 내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뭔가 미래 짐작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안 쓰게 하려고 보호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정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1도 안 되시는 거고요. 이 통증을 조절해 줌으로써 환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런 통증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약물로 인해서 뭔가 호흡도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 정말 장점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장점에 비해서 정말 나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 내성은 솔직히 약물을 계속 쓰다 보면은 이 약물에서 보면은 뭐 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효소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효소들에 의해서 우리 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내성과 중독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은 약물 없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병적인 상태고요. 충동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내성과 중독과는 전혀 틀린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약물들을 오래 쓰다 보면은 나중엔 의존성이 높아지는데 의존성이 높을 때 약물을 갑자기 끊으면 네,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존성 자체가 중독은 아니고요. 네. 복용하는 약물의 양을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줄이면 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몰핀계 약물을 쓰면서 통증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면 충분히 약을 쓰면서 이 환자분의 통증을 조절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저희가 정말 중독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호스피스와 완화 치료에 대한 연구를 보면 100명의 환자 가운데서 99명을 통증에서부터 저희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아픈 통증에 대해서는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별로 아파 보이는 거 아닌데 이분은 굉장히 아프다고 하고 표현한다고 하면 그것을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식욕이 저하되면서 거식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막 구역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식욕 부진이 오고 네, 안 먹게 되니까 당연히 체중 손실이 있겠죠.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옆에서 보호자들은 어떻게든 먹이려고, 어떻게든 먹으라고 이제 계속 권합니다. 네, 그쵸. 좀 먹어봐, 먹어봐. 권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2페이지 보시면 무엇을 얼마나 먹을지 결정하는 사람은 환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옆에서 내가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는 만큼 이제 그 모습들을 봐가면서 즐겁게 먹어라. 그럼 소화도 더 잘 되고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몇 달 전에는 저희가 정말 환자분께서 정말 피로감과 통증에 네, 힘들어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식욕 부진과 거식증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음에는 저희가 집에서 모실 수도 있는데 뭐 가정 호스피스 제도도 있어가지고 네, 서로 이제 도움을 받아서 뭐 주에 몇 번씩 와서 그런 분들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155페이지 보시면 죽는 과정은 지루할 수 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다.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오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힌다. 죽는 과정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빨랫거리가 쌓이고 납부하지 못한 청구서도 계속 쌓인다. 당신은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워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 당신은 화가 난다. 화가 난다는 사실에 또 죄책감을 느낀다. 네, 이렇게 몇 달간 죽어간 사람 옆에 있게 되면 저희는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죄책감에 네, 휩싸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그리고 171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정말 사람의 진을 다 빼갑니다. 숨 돌릴 짬이 없어요. 늘 비상 상황이고 응급 상황입니다. 이렇게 혼자서만 힘들어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뭔가 서로 분담을 해야 된다고 네,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짐을 본인 혼자서만 네, 짊어지고 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은 저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까요? 그쵸? 한번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3페이지 보시면요. 임종을 몇 주 앞둔 시점엔 몸이 몹시 피로해진다. 활력과 기력이 쭉쭉 떨어진다. 그러다 결국 죽는다. 생명의 기운이 다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다.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소소하게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쯤에 이제 피부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하면서 나오는데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게 되겠죠. 몸을 움직일 기력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자세로 고정적으로 누워 있다 보면 저희가 욕창이라고 하죠. 피부가 점점 얇아지면서 괴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자주 바꿔주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숨을 잘 못 쉬게 되면서 뭔가 호흡장애가 온다는 거고요. 이 호흡장애는 임종이 가까워지면 흔히 나타나는 네, 증상이고요. 이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것 자체가 극심한 공포를 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과 뭔가 심박수가 정상인데도 이 호흡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멀쩡해 보이다가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뭔가 심한 공포를 느끼면서 환자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게 바로 공기기아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저희가 옆에서 어떻게 대처해 줘야 되냐. 저희가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도 그래요. 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약간 휘파람 불듯이 저희가 입술을 오므리고 조금 동그랗게 말아서 호흡하는 법이 있거든요. 같이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도록 네, 한번 같이 해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앞에 저희 그 분과 함께 같이 도와서 한번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거죠. 네, 저희가 아까도 나온 것처럼 이제 점점 죽어가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안 먹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점점 여기에서 이제 167페이지도 보면 환자에게 왜 자꾸 먹이려고 하는가? 그러지 않으면 환자를 방치한다는 기분이 드는가?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음식을 거부한 사람에게 억지로 먹이는 게 오히려 문제다. 단순히 살고 싶지 않아서 음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갈증을 느낄까? 배가 고플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임종을 앞둔 환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아도 오히려 더 편안하다. 네, 이렇게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은 한 뭐 일주일 이상 먹거나 마시지 않아도 본인은 편안해 합니다. 이렇게 임상적 탈수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때로는 저희가 정맥으로 해서 주사제를 굳이 맞지 않아도 더 오래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먹고 싶어 하는 의지가 없다면,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굳이 음식을 따로 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편안하게, 네, 그냥 그분의 의사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제 코로 인공영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죽어간 사람에겐 이게 또 고문이나 다름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쵸? 뭔가 생명을, 병을 치료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솔직히 임종을 앞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정말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인공영양을 해서 내 생명을 정말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 죽음을 내가 맞이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뭐 꼬박꼬박 혈압을 재고, 네,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피를 뽑아서 상태를 체크하는 게 지금 중요할까요? 찌를 잘 못하니까 뭐 비타민을 투여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튜브들을 꽂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게 중요할까요?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저런 선들, 튜브들이 어쩌면 그분에게는 정말 내가 죽지 못하게 나를 억압하는 그런 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어떤 게 지금 앞에 계신 분을 정말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분의 의사에 맞춰서 그분의 결정에 맞춰서 저희는 옆에서 도와드리면 되는 겁니다. 저희 192페이지 보시면 경련과 불안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임종 며칠 전이나 몇 시간 전에 갑자기 기운이 뻗치고 흥분한 상태를 말한다.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주먹을 휘두르려 한다. 큰 소리로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울기도 한다. 때로는 몸을 좌우로 흔든다. 환자가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하면 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밑에 보시면 신체적인 원인보다는 돌발적인 감정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격한 감정을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일시에 발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가 계속 불안해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약물을 사용해서 뭐 나오죠. 로라제팜이나 할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런 뇌에 신경 흥분 작용을 낮춰주고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켜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임종시에 명석함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기가 돌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민해지고 그리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갑자기 정말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임종을 앞둔 지 지금 며칠밖에 안 남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통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약을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저희가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면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라는 거고요. 저희가 198페이지 보시면 임종 현상이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이게 죽어가는 사람이 영적 경험을 하는 건데요. 보면은 뭐 갑자기 환자가 손을 막 허공에다가 휘두른다거나 보이지 않는 물건을 집으려고 한다거나 뭔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넉나간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죽은 날짜나 시간을 예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이 임종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경험들을 묵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하거나 정의하려고 애쓰지도 마라. 환자가 엉뚱한 상상을 한다면서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환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을 던지거나 가만히 기다려라.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평안과 위안을 안겨줬다고 말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진짜 임종을 앞두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을 저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분이 아무리 정말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더라도 다 저희가 이제 잘 들어주고, 그분의 그런 행동들에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묵인하거나 정말 묵살시키면 안 됩니다. 저희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 이제 감각 중추가 점점 둔해져서 시각, 뭐 촉각, 미각, 청각, 후각 모든 감각들이 이렇게 약해집니다. 하지만 저희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청각. 청각은 혼수 상태에 있었던 환자들이 깨어나서도 보호자분들이 무언가 이제 웅성웅성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청각은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약해지는 감각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지금 자는 것 같고 정말 혼수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환자분 앞에서는 저희가 정말 해선 안 된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되게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이 가쁘거나 느려지면서 불규칙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호흡들이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체인속 호흡, 비호흡, 지속성 흡식 호흡, 특히 이 가래 끓는 듯한 소리. 저희 205페이지 보시면 크르렁 크르렁 하고 가래 끓는 소리가 시작되면 보통 하루 안에 사망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헛기침을 해서 자주 목청을 가다듬지만 환자는 이제 너무 약해져서 분비물을 제대로 처치할 수가 없다. 폐에 침이 들어온 상태에서 호흡하려니까 소리가 거칠고 가래 끓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크렁크렁 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때 가래 끓는 소리를 내는 당사자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저희가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하니까 막 아프실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그런데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도 정신이 또렷했던 아버지는 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더니 힘겹게 호흡하는 와중에 남은 힘을 끌어모아 마지막으로 한마디 뱉었다. 안 아파. 간병인은 환자를 옆으로 눕히는 식으로 소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환자가 편한 쪽으로 이제 옆으로 돌려서 눕혀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몇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면서 쿠션 같은 거 이용해서 등이라든지 어깨 같은데, 뭐 다리 뒤쪽이라든지 이런데 쿠션을 받쳐줘서 좀 더 편하게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206페이지 보실게요. 이렇게 각 부분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전체 시스템의 항상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각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다른 시스템을 건드린다. 이렇게 도미노가 하나하나 쓰러지는 것처럼 지금 임종을 며칠 앞두고 계신 분께서는 제 모든 시스템들이 지금 하나하나 저하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저희가 이 임종을 마지막 앞둔 며칠 저희 옆에서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2페이지에 보시면 죽어가는 사람의 니즈는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모호하고 상징적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돌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아쉬워하는 것을 잘 포착해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184페이지. 당신도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 여러 번 반복할 필요는 없다. 뜬금없이 용서를 구하지는 마라. 굳이 꺼내지도 않아야 될 일을 언급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라.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옛날 일을 꺼내 바로잡거나 해명하려 든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꺼내 대화를 주도할 때가 아니다. 당신은 목격자이지 주인공이 아니다. 당신 짐은 당신이 져야 한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짊어지라고 요구하지 마라. 진짜 임종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이런 지금 증상들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저희도 준비를 해야죠. 그동안에 인사를 못했다면 마지막 인사를 정말 전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무겁다고 해서 지금 임종을 앞두신 분께 그 짐을 덜고자 괜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굳이 하지는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정말 편하게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저희가 진짜 마지막 인사를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때는 이제 이분께서 좋아하시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향 이런 게 있다면 그런 음악을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좋은 향의 그런 냄새가 나는 네, 뭐 로션을 준비해서 발라주신다거나 향초를 이렇게 태워주신다거나 하면은 훨씬 더 네,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편안해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도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11페이지 볼게요. 죽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몇 초 동안 숨이 멎었다가 다시 돌아온다. 숨이 멎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그렇게 끊어질 듯 이어지다가 결국 멎는다. 죽은 뒤에도 희미한 전기 신호가 눈꺼풀이나 입술에 미세한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뭔가 한 번에 딱 죽음이 오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저희가 천천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행동해라. 괜찮다. 여유를 두고 천천히 움직여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신을 서둘러 옮기거나 천으로 가릴 필요가 없다. 방에서 서둘러 나갈 필요도 없다. 살펴보라. 제발 천천히 살펴보라. 지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서서히 숨이 멎어집니다. 네, 서둘러서 뭔가 천으로 막 가리시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뺨에 진짜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을 때 정말 뭔가 이렇게 서로 부벼보고 더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인에게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네, 이제는 정말 돌아가셨고 서서히 사후 경직이 찾아옵니다. 이제 염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정말. 시신을 옮길 때 뭔가 방광과 장에서 분비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건이나 이런 패드를 여러 장 깔아서 해라. 시신을 옮길 때는 양쪽에 두세 명씩 붙어서 시트를 시선에 바짝 붙이고 네, 이렇게 들어 올려라. 그리고 또 시신에서 한숨 소리가 나거나 신음 소리가 나더라도 놀라지 마라. 시신을 돌릴 때 이 폐에 남아있던 공기가 빠져나올 수도 있다.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하라. 이렇게 하면서 염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사람의 몸은 죽은 후 1시간에 약 0.8도씩 체온이 떨어지는 사후 경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그간에 이제 병마와 싸웠던 그런 흔적들, 그리고 그런 세월의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 때문에 뭔가 깊게 패인 주름들, 듬성듬성 난 다리의 털들, 뭐 자궁절제술 받았던 그런 흔적들, 임신선, 굳은 살, 굽은 손마디, 염색한 머리에서 삐죽 솟은 흰 머리. 정말 어떻게 보면 살아있었을 때는 네, 약간 숨기려고 애썼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네, 따뜻한 수건과 네, 그분을 사랑했던 마음, 네,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네, 닦아주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후 경직은 불수의근부터 시작되는데요. 서서히 경직되기 때문에 이 자세를 잘 바로잡아 네, 뒤틀리지 않게 자세를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 목 뒤에 받쳐준다거나 이제 입이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을 때는 저희가 여기다 뭐 헝겊을 두툼하게 말아서 고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카프 같은 걸로 턱을 당겨서 네, 고정시켜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성껏 염을 하고 그리고 옷을 수의를 입혀드립니다. 이 마지막 남은 이 저희 주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땅에 묻거나 그렇잖아요.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한번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리컴포즈라고 하는 저희 공익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신 6구를 가지고 2년 동안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요. 물질과 산소와 그리고 수분을 적절히 혼합해서 이 시신이 5개월에서 8개월 만에 완전히 분해되도록 해가지고 이것을 퇴비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내가 죽어서 퇴비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게 누군가는 정말 싫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그거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내 시체를 정말 내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말 계획해보고 유서로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신을 처리하는 이 방법에도 굉장히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도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화장하는 방법에 나와 있고요. 이제 화장을 할 때 근데 그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많이 방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리소메이션이라는 그런 친환경 화장법이 나옵니다. 네, 이 리소메이션이라는 거는 2011년에 미국에서 친환경 화장법으로 소개됐는데요. 이제 화장을 저희가 이제 불에 태우는 거 대신에 이제 시신을 이제 액체로 녹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의 환경오염도 시키지 않고 나무에 이제 물처럼 줄 수가 있다는 새로운 친환경적 화장법이고요. 프로메션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 프로메션이라는 것은 스웨덴 회사가 개발한 기술인데요. 시신을 영하 196도로 이렇게 얼립니다. 정말 미세한 크리스탈 입자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용기에 담아서 이제 묻으면 이 유해가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흙으로 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에서 개발된 프로메션이라는 기술이 지금은 이제 스웨덴이나 뭐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약간 전파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시신을 이렇게 뭔가 화장하고 묻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전신을 다 기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원하면 이 뇌만 따로 기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뇌를 기증하시면 뭔가 치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할 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몸을 전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플라스티네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몸 전체나 일부를 이제 박물관에 전시해서 보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전시를 요즘은 다 여러 곳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을 염을 하고 뭔가 진짜 장례 치르는 법까지 해서 받고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 장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까지 저희가 마쳤습니다. 남은 사람은 저희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267페이지에 이런 말 있죠. 뭐지? 애통. 이 바로 뭐지? 하는 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상태. 이것이 애통이다. 너무나 익숙했던 것이 사라졌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나눴던 일상까지 전부 다 사라졌다. 내가 이걸 하면 넌 저걸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넌 저렇게 대답했는데, 손을 뻗으면 늘 거기 있었는데, 이젠 손을 뻗은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진실이 거짓으로 변했다. 라고 말합니다. 270페이지. 애통은 놀라움으로 가득하다. 흔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차분하거나 흥분하거나 격분하기도 한다. 다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안도감을 느낀다는 사실에 놀라 죄책감에 휩싸인다. 너무 혼란스럽다. 어떤 때는 너무 느리게 가고 어떤 때는 너무 빠르게 간다. 그러다 돌연 멈춘다. 그야말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잘 굴러가던 일상이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진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밑에 애통은 유효기간도 따로 없다.
때로는 평생 지속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사람마다 느끼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이 애통하는 마음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네, 평생 지속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하지만 살아있잖아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너무 그 애통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서서히 잊을 건 잊어가면서 천천히 네, 그것에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페이지가 바로 기쁨입니다. 네. 295페이지 보시면 유족을 도와 뼈를 수습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래도 마음만은 홀가분했다. 단단해진 기분이었다. 부정적 감정이 구름처럼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 저자분의 친구분이 캐롤이라는 친구가 나오거든요. 네, 캐롤이 이제 암으로 죽게 되는데 이 죽기 전에 한 7개월 전에 함께 이제 여행을 가게 돼요. 그래서 스킨스쿠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즐거웠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하면서 이제 친구를 이제 캐롤을 무덤에 묻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캐롤의 무덤에 새가 둥지를 틀고 자그맣고 하얀 알을 4개나 낳았다는 소식이었다. 둥지는 캐롤의 묘석 바로 옆에 자리 잡았다고 했다. 캐롤의 묘석이 둥지가 되었다. 캐롤이 무척 좋아할 텐데. 네, 다음 순간 캐롤이 진짜로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우리를 보고 환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나 여기 있어. 캐롤은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지만 그 대신에 다른 게 찾아왔다. 개미, 개구리, 독수리, 알.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친구가 정말 죽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게 찾아왔죠. 정말 내 현실입니다. 이건 개미, 네, 개구리, 독수리, 알. 정말 현실적인 게 보인다는 거죠. 이제 현실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저희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죽어가는지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이 책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자체로도 저희는 죽음을 먼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고요. 저희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의지에 의해서 내 결정권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죽어가는 것 자체도 이 죽음에 대해서도 나의 계획들을 세워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결정권을 가지고 내 죽음을 먼저 계획해보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 나는 어디에서 죽을 것인지, 이 생명 연장의 선들을 내가 정말 원해서 꼽을 것인지,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계획을 해본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 계획서 준비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에 부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제 죽음의 계획서를 세워볼 수가 있어요. 나의 임종 소망도 적어보고요. 네. 그리고 유언장을 적어보기도 해야겠죠. 그리고 죽은 후에 내 몸이 어떻게 처리되기를 바라는지, 네. 어떤 장례식장에서 어떤 묘지에 뭐 어떻게 만약에 화장을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내가 계획해 볼 수 있도록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이 책이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뭔가를 동기부여를 해준다거나 이런 책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계획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지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 이 책이고요, 여러분. 네, 정말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내가
원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각자의 정말 내가 바라는 아름다운 죽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계획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와 함께한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가 꼭 읽어야 될 책을 제가 한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럼 안녕. 네, 행복하세요.